이번에 소개드릴 책은 연금술사로 유명한 파올로 코엘료의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 프롤로그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 15살 때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드디어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았어요. 작가가 될 거예요. 얘야,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했다. 내 아버지처럼 엔지니어가 되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는 사리분별이 뛰어나고 세상 보는 눈이 정확하신 분이잖니. 넌 대체 작가가 뭐하는 사람인지 알고나 있어? 책을 쓰는 사람이죠. 책이라면 의사인 아놀드 삼촌도 쓰시잖니. 글을 쓰고 싶으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 어머니, 전 글 쓰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작가가 되고 싶어요. 중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길은 나를 수많은 곳으로 이끌었고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말처럼 신발을 바꾸는 것보다 더 많이 나라를 바꾸게 했다. 이 책에 담긴 글들은 내가 직접 겪은 일화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들, 여행하면서 내 삶의 강폭을 눈에 띄게 넓혀준 생각들이다. 이 글들 중 일부는 전 세계 신문과 잡지에 게재되었는데 나를 아끼는 독자들의 요청으로 이렇게 책으로 묶이게 되었다. 이 책에는 100여 편의 일화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중 마음에 남는 것들을 목소리로 남겨놓겠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방앗간 집에서의 하루. 얼마 전 나는 이곳에서 방앗간을 개조한 집 한 채를 샀다. 매일 아침 닭 울음소리에 깨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소와 양떼들을 지나 옥수수 밭과 초원 사이를 거니는 것이 내 일과다. 이곳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를 잊는다. 질문도 답도 없이 온몸으로 순간을 살고 일련의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확인하며 나를 둘러싼 자연과 하나가 되어간다. 이때의 나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느 시골 사람처럼 내게 가장 중요한 뉴스는 일기예보다. 시골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 바람, 추위에 민감하게 마련이다. 그들의 삶과 일정, 수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산책길에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와 마주치면 인사를 주고받고 날씨에 대해 몇 마디 나눈 뒤 각자 하던 일로 돌아간다. 농부는 밭을 갈고 나는 하염없이 산책을 하는 것이다. 저의 일상과 너무나도 흡사해서 저는 이 대목이 아주 마음에 쏙 들어왔습니다. 중략하고 다시 이어갑니다. 점심때가 되어 가벼운 식사를 하고 나면 불현듯 오래된 건물 안에 어느 방에 놓인 기이한 물건이 시야에 들어온다. 기적 중의 기적, 초고속 통신에 연결된 모니터와 자판이다. 나는 알고 있다. 전원을 켜는 순간 또 다른 세상이 내 앞에 나타나리라는 걸.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한 버텨보지만 어느새 내 손가락은 전원을 누르고 나는 또다시 세상과 브라질 신문, 책, 인터뷰 일정,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뉴스, 청탁건, 비행기표가 내일 도착한다는 연락, 연기하거나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들에 접속한다. 해가 지고 전원을 끄면 어느덧 세상은 다시 풀내음과 소 울음소리, 방앗간집 옆 우리로 양태를 모는 양치기 소리만 메아리치는 시골 마을이 된다. 나는 궁금해한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세상이 내 삶의 하루 동안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것이 내게 크나큰 기쁨을 준다는 것. 이 글을 쓰는 동안 내가 아주 행복하다는 사실 외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나는 지금 초록색의 괴상한 의상을 걸치고 있다. 여기저기 지퍼가 달린 두꺼운 천으로 지은 옷이다. 손을 베이지 않도록 장갑도 든든히 끼고 내 키만한 창처럼 생긴 농기구도 들고 있다. 한 끝에는 갈퀴 3개가, 다른 한 끝에는 뾰족한 날이 서 있는 쇠붙이다. 이제 내가 공격하려는 대상은 내 앞에 펼쳐진 정원이다. 나는 창끝으로 잔디를 뚫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대기 시작한다. 그렇게 뽑아낸 식물들이 이틀 안에 죽게 되리라는 걸 알면서도 한참 동안 작업에 골몰한다. 그러다 불현듯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과연 정당한가? 우리가 잡초라 부르는 것들은 몇 백만 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자연 속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이다. 무수한 곤충능을 통해 가루바지를 하고 그로써 씨앗을 맺고 이렇게 생긴 씨앗이 바람을 타고 먼 들판까지 날아가 퍼진 존재들인 것이다.
한 곳에서만 자라는 식물은 동물에게 먹히거나 홍수, 화재, 가뭄으로 사라지기 십상이지만 여러 곳에 뿌리를 내린 씨앗은 이듬해 봄까지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 하지만 지금 그들을 땅속에서 무자비하게 뽑아내려는 창끝 앞에서는 어떤 생존의 몸부림도 부질없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누군가 이 정원을 만들었다. 그는 해를 거듭하는 동안 이 정원을 정성스레 갖고 왔을 것이다. 내가 이 방앗간 집에 처음 이사 왔을 때 잔디밭은 흠잡을 데 없이 정갈했다. 이 일이 내 몫이 된 지금도 철학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정원을 만든 사람의 공로를 존중해야 할까? 아니면 자연이 잡초라 불리는 저 식물에게 부여한 생존 본능을 인정해 줘야 할까? 생각해보면 이 야생식물들은 곳곳에 퍼져 번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이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잔디가 그 사이에 끼어 죽어버릴 것이다. 인간은 과연 자연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 수 있을까? 그런 간섭은 언제나 부정적인 걸까? 아니면 때로 긍정적이기도 한 걸까? 나는 재촉이라는 이름의 무기를 곁에 내려놓는다. 내 동작 하나하나에 한 생명의 종말, 즉 내버려두면 내년 봄에 꽃을 피울 야생화의 죽음이 걸려있다. 그것은 주위 환경을 멋대로 주무르려는 인간의 오만이기도 하다. 고민하는 내 머릿속에 바가바드기타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결전을 앞둔 아르주나는 사기가 꺾여 무기를 바닥에 내던지며 크리슈나에게 대들었다. 그는 형제를 죽여야 하는 전투에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그러자 크리슈나가 대답했다.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손은 나의 손이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다. 죽이는 자도 죽는 자도 없느니. 갑작스레 떠오른 이 대목에서 나는 용기를 얻어 다시 창을 집어들고 정원에 자라난 불청객들을 향해 돌진했다. 오늘 아침 한 가지 깨달음이 내게 남았다. 내 영혼 안에 원치 않은 무언가가 자라나면 나는 신께 간구할 것이다. 아무 연민 없이 그것을 제거할 용기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사랑, 그것이면 충분하다. 한 일본 기자가 질문했다.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입니까? 늘 받던 질문이어서 나는 평소대로 대답했다. 조르지 아마도, 호레 루이스 보르헤스, 윌리엄 블레이크, 헨리 밀러입니다. 통역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헨리 밀러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질문을 던지는 건 자신의 본분이 아님을 깨닫고 통역을 계속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나는 그녀에게 내 대답이 왜 그렇게 놀랐느냐고 물었다. 혹시 헨리 밀러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작가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냐고. 헨리 밀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척 좋아하는 작가인 거려. 통역자가 대답했다. 그가 일본 여자와 결혼했던 건 아시나요? 그 일본 여자 이름은 호키지요. 내가 으스대며 말했다. 도쿄에 헨리 밀러 수채화 미술관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저녁에 그분을 한번 만나보실래요? 나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대답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 계단을 올라가니 바는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거기 호키 밀러가 있었다. 나는 흥분을 감추기 위해 그녀의 옛 남편에 대한 찬사를 호들갑스레 늘어놓았다. 호키는 작은 박물관으로 꾸며놓은 뒷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방 안에 있는 것은 몇 장의 사진과 서명을 한 수채화 3점, 헌사가 씌어진 책 한 권이 전부였다. 그녀가 그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우리가 앉아있는 바에도 피아노가 있었다. 호키는 밀러와의 결혼 생활 중에 있었던 멋진 일화들을 들려주었다. 나이 차로 인한 불화와 함께한 시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밀러는 당시 50살이 넘었고 호키는 20살도 채 안 된 나이였다. 저작권을 포함한 전 재산은 밀러와 그의 전처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상속받았다고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그런 것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와 함께한 세월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니까. 나는 오래전 밀러와 처음 만난 그날 그녀가 부른 샹송을 불러달라고 청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엽을 불렀다. 통역자와 나 역시 감동했다. 바와 피아노와 노래, 빈 공간에 울리는 일본 여인의 목소리. 호키는 대문호의 미망인이라면 을에 누려야 할 법한 것들에 초연했고
밀러의 책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국제적 명성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유산을 두고 싸우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사랑으로 충분하니까요. 헤어지면서 우리의 속마음을 읽은 듯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를 믿는다. 그녀에게서는 어떤 비통함도 분노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랬다. 사랑이면 충분했다. 이 에피소드는 짧지만 영화처럼 아름다운 장면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헨리 밀러의 책과 또 영화화된 그의 작품들을 다시 보고 싶었고요. 숲속 예배당에서 만난 환희. 어느 해인가 내 생일날 하늘이 내게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선물을 내려주셨다. 아내와 나는 프랑스 남서부의 아즈레라는 작은 도시에 머물고 있었다. 인근의 숲속에는 나무로 뒤덮인 작은 언덕이 있다. 기온은 40도에 달했고 무더위로 5천여 명이 병원에서 사망한 여름날 우리는 가뭄으로 엉망이 된 옥수수밭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책할 기분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언젠가 당신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이 숲을 산책한 적이 있었어. 정말 아름다운 길을 발견했는데 보여줄까? 반 시간쯤 언덕을 오르니 숲 한가운데에 성당이 나타났다. 얘의 익숙한 질문들이 고개를 들었다. 누가 이곳을 지었지? 왜? 어느 성인을 기리려고? 가까이 다가가자 성당에서 악기 연주에 맞춰 홀로 노래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를 둘러싼 주변의 공기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스피커 같은 게 없었는데 하는 기억이 스쳐감과 동시에 이렇게 인적 드문 곳에서 사람을 끌기 위해 음악을 튼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번과 달리 성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발을 들여놓으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본당 안에는 아침 햇살이 일렁였고 성단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걸려 있었다. 세 줄뿐인 신자석 한쪽에서 무화경에 빠져든 20살 남짓의 처녀가 벽에 걸린 성모 마리아상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기타를 연주하며 성가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어디를 가든 처음 교회 가면 세 개의 초에 불을 붙여 봉헌한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내 친구들과 독자들을 위해, 마지막 하나는 나의 일을 위해. 초를 봉헌한 후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녀는 우리의 존재를 알아채고도 가벼운 미소만 지어 보이고는 연주를 계속했다. 나는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내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라도 한 듯 그녀는 연주와 휴지를 조화롭게 이어가며 이따금 노래를 멈추고 기도를 했다. 나는 내가 잊지 못할 무언가를 그 순간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마법 같은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의 모든 것은 그 순간에 사로잡혀 있었다.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오로지 그 아침과 음악과 감미로움 그리고 예기치 못하게 터져나온 기도를 음미하는 데 빠져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경애와 환희 그리고 감사함을 느꼈다. 눈물이 솟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이 지나고 처녀는 연주를 멈추었다. 나와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 작고 소박한 성당, 처녀의 노랫소리, 만물을 채우던 아침 햇살 속에서 나는 신의 위대함은 항상 소박한 것들 안에 감춰져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고독한 불씨. 후아는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가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차차 교회의 발길을 끊게 되었다. 2달이 지난 어느 추운 겨울밤 목사가 그를 찾아왔다. 보나마나 다시 교회에 나오라고 온 거겠지. 교회의 발길이 뜸해지게 된 솔직한 이유는 차마 밝힐 수 없었다. 똑같이 반복되는 설교 때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거의 반 시간 동안 말없이 불만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목사가 몸을 일으켜 아직 타지 않은 장작개비로 불씨 한 조각을 꺼낸 것은 열기를 잃은 불씨는 스르르 꺼지기 시작했다. 후아는 불씨를 급히 다시 벽난로 속으로 집어넣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제 아무리 맹렬히 타오르던 석탄이라도 불에서 꺼내면 결국 꺼지고 맙니다. 제 아무리 영리한 사람이라도 형제들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온기와 불꽃을 잃게 되죠.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쇼핑몰의 피아니스트. 바이올리니스트인 친구 우르슬라와 함께 쇼핑몰을 어슬렁거리던 때였다. 헝가리 태생인 우르슬라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오케스트라 두 곳에서 수석 바이올리니스트를 맡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내 팔을 잡아당겼다. 들어봐요. 나는 귀를 기울였다.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대단하기는커녕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대답했다. 피아노 말이에요. 그녀가 실망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저 피아니스트 정말 대단하다고요. 피아니스트는 쇼팽의 소나타 두 곡을 더 연주한 뒤 슈베르트와 모차르트로 넘어갔다. 30살 남짓으로 보이는 연주자는 구소련령인 구루지아의 유명한 음악가라고 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이곳에 있는 걸까? 그의 눈은 음악이 탄생한 마법의 세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의 내면에 깃든 사랑과 그의 영혼, 열정, 그가 들려줄 수 있는 최상의 연주, 수년간 전력을 다해온 고된 연습과 공부의 과정을 우리와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도 그의 연주를 들으려 쇼핑몰에 온 게 아니다. 사람들은 소비하고 먹고 시간을 때우고 윈도우 쇼핑을 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 몇몇 사람이 우리 곁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총총히 사라졌다. 그러나 피아니스트는 아무것도 알아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모차르트의 천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2명의 청중이 생긴 것도 천무적인 재능을 가진 바이올리니스트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연주를 듣고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피아니스트의 연주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아마 신조차 그랬을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신은 듣고 있었다. 신은 피아니스트의 영혼과 손에 현존하고 있었다. 주위의 반응이나 보수와 상관없이 피아니스트가 혼신을 다해 연주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였다. 마치 그곳이 밀라노의 스칼라 극장이나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라도 되는 듯이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운명이며 존재 이유인 듯이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깊은 경외와 존경심이 우러나왔다. 그는 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일깨워 주었다. 우리 각자에게 실현해야 할 신호가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 타인이 우리를 믿어주든 말든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봐주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수행한다. 그것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소명이고 모든 기쁨의 원천이므로. 그는 연주를 통해 신과 대화했고 그 순간 다른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았다. 1981년 겨울 프라하. 1981년 겨울 나는 아내와 함께 프라하의 거리를 걷고 있었다. 한 청년이 주위 건물을 스케치하고 있었다. 나는 여행 도중에 뭘 들고 다니는 걸 성가셔하는 데다 아직 우리에겐 긴 여정이 남아 있었지만 청년의 스케치 한 장을 사기로 했다. 돈을 건네는데 청년은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이었다. 기온이 영하 5도로 떨어진 추운 날씨였다. 왜 장갑을 안 꼈나요? 내가 물었다. 그러면 연필을 제대로 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프라하의 겨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야기했다. 겨울의 프라하는 화폭에 담기에 최고라는 것이었다. 그림을 팔고 신이 난 그는 공짜로 내 아내를 그려주겠다고 했다. 청년이 그림을 다 그릴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나는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거의 5분여 동안 서로 통하지 않은 언어로 대화했던 것이다.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은 마음, 손짓, 발짓과 웃음, 얼굴 표정으로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누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은 우리를 말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세계로 데려간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명징하고 오해를 할 염려는 조금도 없다. 맞아요. 여행할 때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되죠. 바닥에 쓰러져 있던 남자. 코파카바나 해변에 50살가량의 사내가 누워 있었다. 나는 그를 흘낏 보고는 그냥 지나쳐 언제나 들르는 코코넛 음료 가게로 갔다. 여행을 숱하게 다니는 나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광경을 보았다. 부유한 스웨덴에서부터 궁핍한 루마니아까지 날씨에 상관없이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다. 수없이 반복되는 광경을 목도하며 내 영혼도 지친 걸까? 다시 그 남자 곁을 지나치는데 내 안에 강한 무엇이 말하고 있었다. 사내를 굽어보고 일으켜 주라고.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마를 만져보니 관자놀이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살아있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그를 땡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옮기고 경찰을 부르는 것이었다. 지나가는 사람 중 처음 눈에 띈 사람에게 남자를 그늘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와 함께 사내를 그늘에 옮겨놓고 나는 집을 향해 발걸음을 뗐다. 근처에 도움을 요청할 경찰 초소가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닿기 전에 경찰관 2명을 만나게 되었다. 저기 이런저런 곳 맞은편에 부상당한 남자가 누워있어요. 경찰관 2명은 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나는 거기까지가 내 의무라고 생각했다. 이제 문제는 저들에게 넘어갔고 그들의 책임이었다. 10걸음이나 떼었을까. 한 외국인이 다가와 알아듣기 힘든 포르투갈어로 내게 말했다. 나도 경찰관들에게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찰들은 그 사람이 도둑이 아니어서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더군요. 나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찰들을 뒤쫓았다. 내심 내가 누구인지 신문에 글도 쓰고 텔레비전에도 얼굴을 비추는 사람이란 걸 그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며. 그러나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도 못했다. 내 차림은 엉망이었다. 땀과 피투성인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를 자른 반바지. 나는 수년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데 지친 익명의 아무개일 뿐이었다. 내게 공식적인 권위 같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다. 우리가 그 어떤 제약이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우리의 눈빛은 달라지고 우리의 절박함이 타인에게 전달된다. 경찰들은 나를 따라와 앰뷸런스를 불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산책에서 배운 3가지 교훈을 되새겼다. 낙관적인 전망을 지니고 있으면 틀에 박힌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은 당신이 끝내라 라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늘 우리 곁에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뚜렷한 확신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권위는 생겨난다. 기품에 관하여 가끔씩 내가 구부정한 자세로 앉거나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다. 그럴 때마다 나는 불편함의 원인을 찾으려 하기도 전에 먼저 기품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애쓴다. 자세를 고치는 그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기품을 겉모습이나 패션에 관련된 말이라고 여기곤 한다. 그건 심각한 오해다. 인간이란 존재는 무릇 행동과 자세에 기품이 있어야 한다. 기품이란 훌륭한 취향, 우아함, 균형과 조화의 동의어다. 인생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는 여유와 기품을 갖추고 행동해야 한다. 물론 손동작은 어떤지, 앉아있는 모습은 괜찮은지, 미소가 어색하지는 않은지 매 순간 전전긍긍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도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타인이 그것을 통해 무의식적으로나마 말을 넘어서서 표현하려는 무언가를 읽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여유는 마음에서 나온다. 가끔 불안에 시달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바른 자세를 통해 평정을 되찾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지금 내가 말하려는 육체적인 기품은 겉모습이 아니라 몸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기품은 우리가 땅 위에 2발을 딛고 서는 방식을 존중하는 데서 온다. 바른 자세가 불편하더라도 가식적이거나 인위적인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어려우니까 진짜다. 품위는 순례자의 길을 영예롭게 한다. 기품을 거만함이나 속물 근성과 혼동하지 않았으면 한다. 기품은 우리의 거동을 완벽히 하고 발걸음을 굳건히 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자세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들을 떼어내고 단순함과 집중력을 발견해야만 성취될 수 있다. 단순하고 절제된 동작일수록 아름다운 법이다. 몸을 배려하는 것은 곧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며 이는 양쪽 모두를 이롭게 한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젊음을 지키려고 건강을 지키려고 모두들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기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멋지게 나이 드는 방법인 것 같아요. 새 천년을 위한 법률 모두 16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바를 행해야 한다. 셋,
누구나 두 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다. 힘과 재능이 그것이다. 힘은 우리가 운명과 조우하도록 이끌어주고 재능은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타인과 나누게 한다. 넷.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하지만 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화를 불러오고 선택의 기회는 타인에게 넘어간다. 다섯. 모든 사람은 성적 정체성을 지닌다. 타인에게 성적 정체성을 강요하지 않는 한 죄의식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섯. 누구에게나 이뤄내야 할 자아의 신화가 있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다. 자아의 신화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통해 구현된다. 아홉. 모든 이들은 두 가지 언어를 숙지해야 한다. 사회의 언어와 표지의 언어가 그것이다. 하나는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열.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행복이란 나 자신이 충만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지 꼭 타인이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 12. 다만 다음 행동들은 심각한 과오가 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것, 양심의 가치에게 시달릴 행동을 하는 것, 남들에겐 좋은 일만 일어나는데 자신에게는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믿는 것,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 13. 모든 종교는 우리를 같은 신에게로 인도한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똑같이 거룩하다. 15. 현재의 모든 행동과 사건은 결과라는 형태로 미래에 영향을 미치며 반성이라는 형태로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 기도하라 모든 것이 헛될지라도. 헨리 제임스는 경험을 의식의 방에 걸려있는 거대한 거미줄에 비유한 바 있다. 필요한 것만 걸리는 게 아니고 공기 중의 먼지처럼 미세한 것들까지 다 걸린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우리가 경험이라 부르는 것들은 실패의 합계일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실수를 저지른 듯 두려움에 가득 차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딜 용기를 내지 못한다. 그럴 때마다 솔즈베리 경의 말을 기억하자. 의사들 말만 믿으면 위생적인 게 없고 신학자들 말만 믿으면 죄 아닌 게 없으며 군인들 말만 믿으면 안전한 곳은 없다. 다르게 여행하기. 철들기 전부터 나는 최고의 배움은 여행에서 얻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나는 순례자의 영혼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 나와 같은 순례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내가 얻은 여행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다르게 여행하기 하나. 박물관을 피한다. 당신이 낯선 도시에 있다면 그 도시의 과거보다 현재가 더 흥미진진하지 않겠는가. 둘. 술집에 간다. 술집에 가면 그 도시의 삶이 보인다. 신문을 사들고 한자리에 앉아 그저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누군가 말을 붙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내용이라도 응하자. 문을 통해 보는 것만으로는 길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없다. 셋. 마음을 열자. 최고의 여행 가이드는 현재 사는 사람들이다. 거리로 나가 우리가 얘기하고픈 사람을 고르고 그에게 길을 묻자. 해가 저물기 전에 멋진 안내자를 만날 것이다. 넷. 여행은 혼자서 가되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와 간다. 그래야만 정말 그 나라를 알 수 있다. 단체로 몰려다니는 여행은 다른 나라까지 가서 여행하는 신용을 한 것밖에 안 된다. 모국어를 사용하고 인솔자가 하라는 것만 하고 방문한 나라보다 함께 간 사람들의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다섯. 비교하지 말자. 물가도 위생도 삶의 질도 교통수단도 그 어느 것도 비교하지 마라. 여행의 목적은 타인보다 잘 산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것은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들에게서 본받을 만한 것은 무엇인지, 그들이 현실과 삶의 비범함을 어떻게 조화시키며 사는지 배우는 것이다. 여섯. 모두가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자. 그 나라 말을 못한다고 겁내지 말자. 나는 한마디도 소통할 수 없는 많은 나라들을 여행했지만 결국 언제나 나를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유용한 조언을 해주는 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7. 너무 많이 사지 말자. 돈은 운반한 필요가 없는 것들에 쓰자. 좋은 공연을 위한 티켓,
근사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피크닉 등등. 8. 한 달 안에 전 세계를 다 보려고 하지 말자. 나흘, 닷새씩 한 도시에 머무는 것이 일주일 안에 5도시를 도는 것보다 낫다. 9. 여행은 모험이다. 헨리 밀러는 말했다.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교회를 발견하는 것이 로마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떠들어대는 소리를 참으며 시스티나 성당을 관람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어쨌든 시스티나 성당에 가자. 그리고 거리로 나서자. 골목길로 들어가 미지의 무언가를 탐색할 자유를 만끽하자. 구름과 모래 언덕.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다. 구름의 일생이 번다하면서도 짧기 그지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브루노 페레로의 문장이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지중해를 지나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어린 구름 하나가 태어났다. 강한 바람이 늘 아프리카 쪽으로 몰아대는 바람에 어린 구름은 자랄 틈이 없었다. 구름들이 대륙에 닿자마자 기후가 변했다. 하늘엔 환한 햇살이 비치고 아래로는 사하라의 금빛 모래가 펼쳐졌다. 사막엔 거의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바람은 구름들을 계속해서 남쪽 습지대 방향으로 몰아갔다. 한편 연애 어린아이처럼 어린 구름도 세상을 발견하기 위해 부모와 오랜 벗들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람이 소리쳤다. 사막이 다 거기서 거기지. 자, 다른 구름들과 함께 중앙 아프리카로 가자. 거기 가면 멋진 산과 나무들이 있다고. 그러나 반항적인 기질이 다분한 어린 구름은 바람의 말을 거역하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부드러운 산들 바람에 실려 닿을 듯 말 듯 사막 위에 떠있게 되었다. 바람에 실려 떠돌던 어린 구름은 어느 날 그를 향해 미소 짓는 모래 언덕을 발견했다. 모래 언덕 역시 아직 어렸고 막 불어온 바람이 만들어 놓고 간 것이었다. 구름은 모래 언덕의 금빛 머릿결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안녕, 어린 구름이 인사했다. 그 아래서 사는 건 어때? 다른 모래 언덕들, 해, 바람, 이따금 지나쳐가는 대상들이 내 친구야. 너무 뜨거울 때도 있지만 견딜만 해. 그 위는 어때? 여기도 해와 바람이 있어. 좋은 건 하늘을 누비며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거야. 모래 언덕이 말했다. 내게 삶은 너무 짧아. 숲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사라지고 말아. 그게 슬퍼? 어쩐지 의미 없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도 마찬가지야.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면 나는 남쪽으로 불어가 비로 변해. 그게 내 운명이니까. 모래 언덕이 잠시 멈칫거리다 말했다. 그거 아니? 사막에서는 비를 낙원이라고 부른대. 몰랐네. 내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니. 구름이 우쭐해져서 말했다. 늙은 모래 언덕들이 비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어. 그들 말로는 비가 오면 우리 몸은 풀과 꽃으로 덮인대. 그런데 난 아직 그게 어떤 건지 몰라. 사막엔 비가 좀처럼 오지 않거든. 이번엔 구름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내가 원하면 당장 비를 뿌려줄 수 있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너를 사랑하게 되었거든. 그래서 영원히 내 곁에 있고 싶어. 하늘에 떠 있는 너를 보자마자 나도 널 사랑하게 됐어. 모래 언덕이 말했다. 하지만 너의 그 사랑스러운 하얀 얼굴이 비로 변하면 너는 죽게 되는 거잖아. 사랑은 결코 죽지 않아. 구름이 말했다. 다만 그 모습을 바꿀 뿐이야. 그리고 난 내게 낙원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은 걸. 그리고 죽음은 작은 빗방울들로 모래 언덕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들은 무지개가 나타날 때까지 함께 머물렀다. 다음 날 어린 모래 언덕은 풀과 꽃으로 덮였다. 중앙 아프리카로 가던 다른 구름들이 풀과 꽃으로 뒤덮인 모래 언덕을 보았다. 구름들은 그 모래 언덕이 그들이 찾는 숲이라고 착각하고 비를 쏟았다. 20년 후 모래 언덕은 오아시스로 변해 여행자들에게 쉬어갈 나무 그늘을 마련해 주었다. 이 모든 것은 한 어린 구름이 그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사랑에 바침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사랑은 기적을 부른다.
나는 자연의 힘과 조화를 이룬 삶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단체인 달의 전통에 소속된 한 여자와 길을 걷고 있었다. 갈매기를 쓰다듬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방파제에 앉아있는 새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물었다. 물론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몇 번을 시도해도 새들은 다가서기가 무섭게 날아가 버렸다. 새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 사랑이 당신의 가슴에서 새의 가슴으로 한 줄기 빛처럼 흐르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세요. 나는 하라는 대로 했다. 2번은 실패했지만 3번째는 무화경에 빠진 듯한 상태가 되어 갈매기를 어루만질 수 있었다. 그 뒤로도 무화경에 빠진 것 같은 상태가 되면 원하는 대로 갈매기를 쓰다듬을 수 있었다.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죠. 나의 마녀 친구가 말했다.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해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일기 스타일이 변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 스타일로요.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